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사흘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오늘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봉만큼 중요한 게 바로 쉴 수 있는 시간, 휴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제 일터에선 이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일과 휴식의 경계가 좀 모호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름 간식은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좀 꾸물꾸물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요즘 뭐 워낙 비싸졌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수박 꼭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뭐 다른 분의 간식 이야기에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아하는 여름 간식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형 참사 유가족들 만나서 대화하기로 했죠. 네, 어제가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렇게 대형 참사 유가족들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여러 건에서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흔치 않아요. 네. 유가족들이 원래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진상규명이라든가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저께도 참사 2주기,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하루 앞두고 네. 그 침수 사고 현장이죠. 궁평 이지하차도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고 원인이랑 재발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했고요. 오늘은 유가족 200여 명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문제 해결과 함께 진정성 있게 마음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좀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소관부처 장차관들이 배석합니다. 네. 국토부라든가 보건복지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등 참석 조율 중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참모들,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가족 지원과 함께 명예훼손 방지 등 이런 부분도 정부 책임을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물론 뭐 온라인 세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세태가 됐다고는 하지만, 네. 정치권이 나서서 얼마나 혐오를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도 좀 반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국민 의견을 또 반영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 국민참여 예산 플랫폼 통해서 오는 7월 25일까지 지출 효율화 국민 제안을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국민 예산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는 있긴 했지만 이렇게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편성에 반영한다는 거는 첫 시도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냐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됐던 지원 또는 중복 사업이나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민간이 맡는 게 더 적절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비효율적인 지출 항목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각자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지가지 뻗어내려가서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네, 관료들은 알기 어렵고 그렇죠. 예, 서류로 알기 어렵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재정 지출의 체질 개선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이런 것도 있죠.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 예, 성과가 낮거나 뭐 낭비성 지출 예, 예. 그리고 연말마다 이 돈 다 안 쓰면은 내년에 예산 깎인다. 못 받는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밀어내기식 사업도 있고 그렇죠. 예, 국민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 참여 예산 플랫폼 이용해서 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로 사흘째인데 오늘은 3명의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인사청문회 실시하는데 네. 예고된 대로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거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청문회입니다. 네. 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 후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예.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불법 유학 등등이 있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뭐 소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 검찰 폐지 4법, 검찰 개혁 등이 여야 공방 그렇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기관사였잖아요. 예. 그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라든가 이런 대북관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청문회가 또 뜨거웠는데 네. 어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한 명 한 명 조금씩 볼게요. 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인 출신이죠. 예. 네이버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대기업 네이버 대표 출신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에서 목소리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네. 일단은 그 성남 FC 후원 의혹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일 당시에 네. 회사에서 성남 FC를 후원했고 그 대가로 장관 자리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성숙 후보자는 그 당시 성남시장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나는 서비스 총괄 이사여서 기업 후원 같은 건 담당하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 출신인데 중소기업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 대기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AI 산업 육성하라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 전환율이 낮은 편인데 지금이 한 30-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전환율, 디지털 전환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지금 또 뭐 알리라든가 테무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가 국내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또 패션에 있어서는 저작권 부분들을 더 챙겨서 조치할 부분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 끝내 청문회가 파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 군복무 당시 병적 기록 제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이거보다 8개월 길게 복무를 했다라는 네. 의혹이 나거든요. 이거는 근데 보통 진짜 군대에서는 하루만 연장이 돼도 되게 그렇죠. 큰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8개월. 네, 야당 의원들은 이상하다. 탈영해가지고 영창 다녀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안 후보자 측이 소명하는 내용은 복무 중에 중대장 요청이 있어서 안 후보자 어머니가 현역병 10여 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것 때문에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며칠 동안 잔여 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됐고 병무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8개월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병적 기록을 내라 이거였는데 네. 안 후보자가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래서
병적 기록 제공 안 하니까 그럼 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 그리고 청문회 안 하겠다. 이렇게 정회를 선언한 거죠. 네. 끝내 청문회는 파행이 됐고요. 여기서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였는데 네.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조금만 보면 여야 간에 좀 다른 입장,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거냐, 언제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고 예. 안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에 의하면 뭐 전작권 전환이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갑자기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다. 네, 네. 역대 정부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도 공약으로 언급한 바는 있지만 철저한 검토 중에 있는 거지 뭐 5년 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되게 의외인 게 청문회 치고 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야당 의원들이 덕담도 했고요. 네. 하면은 뭐 잘해달라 막 이렇게요. 그런데도 불발이 됐다. 이거는 사실 다른 후보하고 또 관련해서 그리고 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죠. 여야 간의 네. 다른 걸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네. 이 보고서 채택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네. 또 오늘 청문회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연일 좀 바닥을 달리고 있는데 뭐 쇄신파하고 구주류 간의 이 내홍이 격화하면서 이제는 이게 고발전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네요. 네, 뭐 신문마다 당이 두 쪽 났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혁신위라고 이름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정말 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도리어 심리적 분당 상태만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권영세 의원이 공개적으로 심한 말을 그렇죠. 쏟아내는 걸 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이 계속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친윤계라고 하는 그 구주류가 쇄신파가 어떤 혁신을 내놓으면 이거는 당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게 계속 좀 꼬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이분이 뭐 분류를 하자면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여의도에서는 요즘 국민의힘의 날린 돈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하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까지 계약했다가 후보가 못 돼서 160억 원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이런 이렇게, 의혹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급기야 이제 헛소문을 퍼뜨렸다 하면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걸 알면서도 언급하는 건 법망을 피해서 그 당시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열한 형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고발전, 당내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어제도 잠깐 짚어봤는데 그 윤상현 의원하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자 토론회 열고 네. 여기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전한길 강사가 참석하고 그렇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거론하는 그런 네.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쇄신을 한쪽에선 쇄신, 혁신안, 뭐 인적 쇄신 이런 걸 외치고 네.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토론회 열어서 잠시 잊혀졌던 전한길 씨가 다시 오고 스피커가 그렇죠.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들이 세미나 주최하면은 일반적으로 토론회 그 지도부가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속내에는 이제 혁신파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지지 않겠다. 우리도 새 결집을 할 거다. 이걸 이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토론에 참석한 지도부를 겨냥했어요.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걸 외치는 건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겨냥해서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혁신이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서 뭐 붓도 물감도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조사를 거부했고요. 내란 특검팀이 오늘 2시까지 이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 인치 지휘를 했는데
오늘 집행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예, 요거는 이제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게 어제부터 일들이 쭉쭉 진행이 돼서 이 흐름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인치지휘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 신병을 여기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서울고검조사실로 오게 해달라. 네. 라는 걸 서울구치소에 요청을 했어요. 특검이. 네. 근데 그동안 왜냐하면 그 특검팀이 2차례나 강제 구인 시도를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서울구치소가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역부족이다. 할 수 없다. 네. 예, 그래서 오늘 특검팀에 인력 좀 파견해 주세요. 우리는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니 특검팀이 특검 검사나 네. 수사관 와서 직접 좀 해달라. 아하. 요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네. 갑자기 방금 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나온 말이지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상 접수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었다가 구속적부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여름 간식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은님은 뭐니 해도 옥수수죠. 잔뜩 쪄서 냉동시켜 놓고 가을 겨울까지도 간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으로 옥수수 3개 먹었는데 든든하고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옥수수 좋습니다. 6512님 이분도 옥수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무조건 복숭아입니다. 달콤한 복숭아 한 입이면 업무 스트레스 날아가죠. 황도 백도 무엇이든 맛있어요 하셨고요. 1253님도 여름 간식이라면 제철 과일 최고인데요. 다양한 품종을 가진 복숭아 아삭아삭 딱복이냐 달콤한 물복이냐 황도 백도 다 맛있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요즘에는 이 복숭아도 뭐 2주마다 그 새로운 이름의 복숭아가 나올 정도로 제철 맞은 복숭아 다양하던데 하나씩 다 맛보고 싶은 막 욕심이 날 정도로 너무 좋은 간식이죠. 2218님 역시 비냉의 육수 3그릇이죠 캬 하셨는데 이거는 간식 수준을 넘어서 거의 식사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좋습니다. 입맛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여름 간식으로 좋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여름 간식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 방향 전차로가 전면 통제입니다. 국회 앞 지하차도도 여의교 방향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오목교 지하차도가 공사로 전면 통제라 목동교에서 신정교 사이 정체가 계속해서 심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성산대교 부근에서도 작업 중이라 양화대교부터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분당수 서로 청담대교 쪽 탄천 1교 1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복정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어제 3,2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이번 주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4년 만에 3,200선 터치했고요. 네. 어제 종가가 3,215.28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네. 종가 기준으로 0.9점 또 갈아치웠습니다. 예. 이제 역대 최고 코스피 지수 기록이 3,300 정도 되는데 네. 10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00선 아래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간밤에 미국 물가 지표가 나타난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인플레이션 우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에 약간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조금씩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증권주가 조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좀 팔고 있고요. 개인은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얼마 전에 글로벌 금융기업인 JP모건이 이 코스피 지수 5,000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JP모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보고서가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최대로 상단 내놓은 게 한 4천 정도인데 JP모건이 5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언제냐면 향후 2년 내 코스피가 5,000포인트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예. 이게 근거로 든 게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인데요. 이게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특히 구체적으로 최근에 코스닥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분할 계획 취소를 예로 들면서 네. 최근 한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가적인 기업 구조 개혁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예.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유지되는 한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걸 활용해서 매수하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이래서인지 이 소위 황제주라고 해서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주식들 또 새로 등장을 했다고요? 네,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주식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하게 황제주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증시가 아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황제주도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100만 원 넘는 종목이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태광산업 이 두 개였는데 네. 지난 5월에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 굉장히 대표 주자가 된 삼양식품이 그렇죠. 주가 100만 원대에서 진입했고요. 예. 지금은 이제 15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섰습니다. 와. 그래서 시가총액도 10조 원 넘긴 상황이고요. 네. 어제는 효성중공업이 신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력기기 만드는 기업인데요. 효성그룹 계열사기도 하고요. 이제 AI 수요가 굉장히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증가를 했잖아요. 네. 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다 보니 북미에서 굉장히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어떤 전력기기 수요도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 중에 대표적인 효성중공업이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던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없지 않긴 하잖아요. 그래서 과열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하라.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라 이렇게 낮춰 잡는 곳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의견을 거의 안 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수해서 보유로 낮추는 건 약간 부정적인 확실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한 종목은 24개, 중복 2곳 포함해서 24개 정도 되고요. 네. 업종 전체에 대한 의견 조정도 상향보다는 하향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업종을 보면은 최근 한 달간 자동차, 전자장치, 화학, 항공 이런 11개 업종 이것도 중복 4개 정도 포함인데 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종목을 좀 하향 조정한 종목을 살펴보면요. 예.
원전 업종에서는 한전 KPS, 증권에서는 키움이랑 미래에셋증권, 네. 방산에서는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올해 좀 많이 올랐던 곳들입니다. 짧은 기간에 좀 워낙 빠르게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냥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도 코스피랑 같이 조금씩 오늘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어제 코스피랑 같이 연고점을 갈아치우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알테오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젠이 약간 반등을 하면서 오전 중에는 살짝 회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랑 비슷하게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좀 약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고 아시아 증시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아시아 증시도 이제 4월에 바닥을 좀 다지고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었어요. 일본 증시도 좀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본이 7월 들어서는 조금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약간 약세 출발한 다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나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뱅크 같은 기술 관련 업종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약간 지수를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요즘 뜨거웠던 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간밤에는 조금 약세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주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는 소폭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간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단 유일하게 간밤에 좀 좋았던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아. 그 덕에 기술주가 나스닥이랑 같이 선방을 했고요. 네. 이게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다가 미국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엔비디아 그렇죠. 주가가 4% 정도 뛰었습니다. 네. 이게 간밤 약간 이렇게 혼조였던 분위기는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네. 이제 이번 주 최대 이벤트가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6월치가 간밤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뉴욕 시장도 약간 혼란스러웠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네. 6월 미국 물가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진 않았는데요. 물가가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관세 여파가 약간은 감지되는 분위기여서 시장이 약간 경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물가 지수 상승폭을 보면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네. 5월에는 0.1%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황대되다 보니까 네. 신경 쓰이네,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 중에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좀 위험해 보인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흐름이 좀 그래 보여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이어졌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품목별 물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이런 좀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품이랑 생활필수품 같은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품목에서 관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약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가정용 가구와 용품의 가격은 5월 대비 1.0% 상승했는데요. 이게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그 가전 제품은 1.9%나 뛰었고 비디오랑 오디오 제품 가격도 1.1%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장난감 가격도 1.8%, 의류 가격은 0.4% 이렇게 상승했고요. 이렇게 좀 소비자들의 소비에 민감한 이런 품목들부터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 관세가 계속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사표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뭐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원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안 내려가면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금리도 안 떨어지고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랑 한국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관세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미국 시장 진단에 좀 민감했던 게 인접국인 캐나다에 기존에 설정했던 것보다 10%포인트 높은 35%의 관세를 통보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시장 심리를 위협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나오기도 했죠. 네. 물론 각국과 합의 중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그런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연준이 당연히 금리 내리고 싶지 않아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런 우려를 간밤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한 셈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뭐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한마디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이던데 이게 금리가 높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본 국채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네. 1.5에서 1.6% 수준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본 국채 장기물 금리가 모두 굉장히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좀 따라간 영향도 있고요. 네. 일본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한 그런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높아진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감세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과 연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또 국채를 많이 찍고 그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간 일본 국채 금리가 아주 크게 좀 낮아 있었던 만큼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재정에서 지불을 해야 될 국채 이자액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또다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일본에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이벤트 짚어볼까요? 네,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CPI도 그랬고요. 관세가 한 3월부터 반려가 됐다 보니까 이제 6월 물가부터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밤에는 PPI라고 부르는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경제 활동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월말인 다다음 주에는 FOMC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정 기간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남은 며칠 동안 연준 인사들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물가에 대해서 특히 어제 CPI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래서 금리를 내릴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관세도 물론 신경 써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각국과 관세 협정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들으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달근달근하다란 형용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달콤하다나 달큼하다 같은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의 예문 속에서 이 표현이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프로그램이나 분위기가 달근달근해 참 좋았다. 그 사람 말솜씨가 달근달근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두 예문에 나온 달근달근하다는 달콤하다는 뜻과는 관계가 없고 재미가 있고 마음에 들다란 뜻입니다. 부사 달근달근이 역시 재미가 있고 마음에 들게를 뜻하는데 그는 달근달근히 말을 한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뜻을 가진 고유어 형용사 중에 쌈박하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시원스럽도록 마음에 들다를 뜻하고 새로 산 옷의 크기나 색상이 쌈박하다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또 탐탁하다라는 고유어 형용사도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는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탐탁하다는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나는 그의 일솜씨가 그리 탐탁하지 않았다. 형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그다지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처럼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차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퇴근 시간 무렵부터는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은 50에서 150mm, 그중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곳에 따라 200mm가 넘기도 하겠고요. 경북 내륙은 최고 100mm, 그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10에서 80mm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대구 27도,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져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려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에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기획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수사 위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레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한동안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네, 임대차 시장이 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사태 터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네. 네, 올 1월에서 6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7,600억 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70% 넘게 줄었고요. 네. 지난달만 놓고 보면 793억 원으로 월간 기준 약 3년 만에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 보증 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예. 돌이켜보면 특히 재작년과 작년 사이 전세 보증 사고가 집중됐었는데 네. 집값을 비롯해서 전세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세값이 하락기를 맞으면서라고 합니다. 네. 작게는 1,000만 원 돈으로 빌라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까지 들어다기도 했는데 네. 하지만 전세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면서 올 들어 전세 보증 사고 규모는 급감했습니다. 네. 전세 보증 사고는 줄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건 못지않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말하면서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글이 이 유튜브 서비스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받기로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월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저가 구독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고요? 네, 그간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음악 서비스까지 억지로 함께 가입해야 해서 네. 이른바 끼워 팔기식 논란이 있었는데 네. 공정위 조사를 받은 끝에 저가 상품을 내놓겠다 약속하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기능들을 쓰려면 월 14,900원짜리 이 프리미엄 구독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은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이 음원 스트리밍 앱의 돈을 2번 써야 했는데요. 그렇죠. 이를 두고 공정위가 구글의 끼워 팔기식 영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구글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앞으로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500원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건데 다양해진 선택권에 이용자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이지만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과 함께 새 요금제에는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안 뭐 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며 뭐 다양한 업체들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좀 잠잠한가 싶더니 또 발생을 했네요. 네, 최근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SGI 서울보증도 비슷한 종류의 해킹을 당하면서 벌써 사흘째 전산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전월세 보증, 휴대전화 할부 개통 보증 등 업무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는데 네. 전산마비로 전세대출 신규 접수도 막히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에 아이고. 놓이기까지 했고요. 네. 서울보증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선대출, 후보증 방식으로 보증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고 이행보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산장에는 앞서 예스24 사태와 같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확인이 됐는데 랜섬웨어를 설치한 해커그룹이 서울보증에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예. 서울보증은 오늘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곧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노리고 또 스미싱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네, 오는 21일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이 전자결제 업체와 이 카드사들이 예상 수령액 조회나 신청 안내 알림 등을 앞다퉈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이버 당국은 이 틈을 노린 스미싱, 피싱 시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재차 주의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네. 지원금, 대상자, 쿠폰 발급처 등 키워드를 사용한 스팸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소비 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고요. 예. 정부 24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 외에선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예.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는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이 민감한 정보는 일체 요구하지 않고요. 특히 안내 메시지에 국제 또는 국외 발신이라고 뜰 경우 스미싱 문자가 확실하니까 아하. 포함된 링크를 누르거나 걸려온 번호로 절대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중에 보호나라라고 있거든요. 예. 친구로 등록해서 스미싱, 피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악성 스팸 여부를 판별하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도 뭐 청년 실업 문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20대 직원 수가 뚝 떨어졌다고요. 네, 오죽하면 이러다 40대 차장이 막내가 되는 것 아니냐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올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대 임직원 비중은 3년 전 24.8%에서 매년 줄기 시작해서 네. 올해는 21%까지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예. 숫자로 보면 같은 기간 4만 7천 명 넘게 줄어든 건데 조사 대상 대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에서 20대 임직원 수가 줄었고요. 네. 반면 이 기간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1만 5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업체별로 2022년과 2024년에 비교한 결과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약 28%대로 15%포인트 넘게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예. 4대 그룹별로는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0대 비중이 2022년 약 30%에서 지난해 24%로 감소했고 예. SK하이닉스도 29.6%에서 약 20%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CEO 스코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혹은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봤는데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데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인천 영종도에서 또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죠. 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어제 오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 실종된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한 경찰은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의 한 해수욕장 근처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그리고 10살이 채 안 된 아이까지 모두 3명을 발견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3사람을 부모와 자녀 관계인 걸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가족 사망 사고 소식이 최근 부쩍 여럿 있었는데요. 네. 바로 전날에도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사업 실패로 진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함께 40대 부부,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엔 대구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60대 부부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이런 선택을 부모가 해도 되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앞서 저희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네요. 네,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김성진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를 언제든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가석방으로 출소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덧붙였는데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며 3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일베 사이트 접속 금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곤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이른바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보며 흐느끼던 피해자 유족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엄벌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말했는데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요? 네, 민주노총은 잠시 뒤인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총파업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서울 외에도 전국 12곳에서 총파업대회가 열립니다. 예. 수도권 10,000명, 전국 3만 명이 참가할 곳으로 추산되는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예. 아울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는데 택배, 배달 등 이동 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까지 행진할 예정이고요. 예. 또 이번 주 토요일이죠. 19일 오후 3시 세종대로에서는 7.9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날씨로 마무리해 보죠. 며칠 전만 해도 진짜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비가 잔뜩 내려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여의도도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도도 갈수록 강해지겠습니다. 예. 특히 중부와 호남 지역은 폭우 대비 더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방에도 150mm 안팎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금요일인 모레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호우 가능성이 높고요. 초복인 일요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 침수 피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여름 간식 여쭤봤죠. 자, 5947님 보내주셨습니다. 편의점 팥빙수에 우유랑 미숫가루 또 딸기잼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레시피는 처음 봤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맘모스 빵 느낌의 팥빙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4588님, 제가 좋아하는 간식 설탕국수입니다. 이게 뭐죠? 시원한 얼음물에 설탕 타서 먹는 국수인데 전라도 여수에만 있는 간식이라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셨거든요. 일단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설탕국수 아시는 분 있으면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05님 자두랑 천도복숭아 씻어서 냉장고에 넣다가 방송 들었습니다. 씻으면서 자두 한 개 맛봤는데 새콤달콤 너무 답니다. 오후에 아이 하원하면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하셨어요. 자두가 진짜 맛있죠. 이게 또 크기도 딱 그 적당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먹다 보면 하나만 더 먹을까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매력이 있는 그런 과일인 것 같습니다. 안효철님께서는 여기는 강원도라서 그런지 강판에 갈아 만든 노릇노릇한 감자전이 여름 최애 간식입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요 하셨습니다. 감자전이 참 만드는 거는 저도 이제 직접 같이 만들어 봤지만 만드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보람을 주는 그런 간식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먹으면서 성취감이 느껴지고 뿌듯해지는 감자전. 간장에 콕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비 오는 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6615님은 여름하면 물 많은 수박이지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여름 나길 바랍니다. 저는 도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더워서 수박이 나오는 날은 너무 좋습니다 하셨거든요. 여름철에 이렇게 땀 많이 흘릴 때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저희 이 상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챙겨 드시고 단 수박으로 또 에너지 보충도 하셔서 힘내셔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광희님께서는 여름 간식으로 팥빙수 즐겨 먹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전보다 자주는 찾아 먹지 못하지만 집에서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재료값도 많이 올라서 그러겠죠. 어릴 때는 이렇게 펭귄 모양으로 생긴 빙수 가는 기계 있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손으로 그르륵 이렇게 갈아가지고 빙수 만들어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카페에서 이거 알바생들이 싫어하는데 그 컵빙수 팔거든요. 그거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알바생들 죄송해요. 하지만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름 간식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헤이의 주댐무 듣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뭐 연봉일 테고 네. 그 다음이 적절한 휴식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은 이 일터에서 쉬는 시간 어디까지 네. 보장되는지 얘기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뭐 중요한 게 이제 휴게 제도가 있는데 오늘 휴게 네. 제도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휴게 제도는 뭐 우리가 일상의 근로함에 대응에 따라 피로가 뭐 쌓이는 걸 회복시켜주고 근태감 감소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재생산에서 근로 의욕을 확보 유지하려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예. 실근로 시간 4시간 단위로 휴게 시간이 30분씩 증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휴게 제도는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우리가 제조업이서나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로일 같은 경우에는 이 휴게 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반면에 네. 특히나 의료 업종이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 특히나 또 사무직종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우리 휴게 시간이 경계가 불분명한 일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이런 휴게 시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하고 그에 대한 대응, 대처 뭐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일터에서의 쉬는 시간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서의 휴식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네. 뭐 점심 시간도 휴식 시간일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뭐 언급해 드렸다시피 그 휴게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4시간에 30분, 8시간 걸로 1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요것만 규정하고 있고 그 부여 횟수, 시간에 대한 부여 횟수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직 직장에서는 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 되는 거고 그게 예. 12시부터 1시. 그렇죠. 동네 뭐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4시가 대부분 점심시간. 1시에서 2시. 2시죠. 그렇죠. 2시. 2시가 휴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은 결국에는 1시간 단위로 한 번에 부여해도 되고 뭐 30분 단위로 2회 나눠서. 부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이 네. 실질적인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노동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막 너무 짧게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점심시간 10분씩 6번 쪼개는 건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점심을 10분 만에 먹으라? 그렇죠. 예, 이건 너무 과한죠. 사실. 최소한의 시간을 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법적 단어로 이제 휴게 시간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사실 뭐 스타트업이나 네.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바쁠 때는 뭐 점심 시간에 이렇게 가볍게 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자연스럽게 업무로 이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네. 이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보장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자유를 중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좀 지나치면 이제 자유를 중시한 뭐 포장된 이제 규율 같은 게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휴게 시간 여부는 결국에는 그 시간이 우리 근로자한테 자유롭게 맡겨져 있냐, 자유 이용이 가능한가로 판단을 우선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하시다가 뭐 업무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파악하고 하실 수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아까처럼 밥 먹으면서 계속 하자고 회의로. 하면 그 일종의 이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전혀 불참이 안 하고 필참으로 구속성이 생긴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휴게 시간이 아니죠.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점심 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인데 네. 이제 근로 시간으로 됐으니까 네.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휴게 시간을 못 쉰 만큼 네. 다른 시간에도 안 쉬고 계속 일하셨다고 하면 수당을 계속 받으셔야죠. 또 그 시간이 이제 근로 시간화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근로계약서 보면 원칙적 휴게 시간은 규정해 놓고 네. 이런처럼 이제 돌발적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간을 대비해서 요 시간 못 쉬었으면 다른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세 처리가 될 거다. 대신에 이제 상세되지 않는 대상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수당 지급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야근 같은 경우에요. 네. 뭐 회사에서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네. 일괄적으로 뭐 30분 정도 저녁 시간을 부여해서 네. 6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야근을 해도 이 저녁 시간 포함해서 이거 퇴근을 하려면 꼭 30분을 기다려야 네. 퇴근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 맞아요. 예,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야근을 돌입했을 때 바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어서 야근하고 빨리 퇴근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어쨌든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그 6시 이후로부터 야근하는 거에 대해만 책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이제 그 야근에 대비해서 식사를 하는지 그 여부는 별로 따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실근로 시간이 이제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 1시간 정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아와서 네. 이 휴게 시간 30분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 직장인들 분께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쉬시고 6시 반 이후에 하시는 것. 그래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내적으로 좀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휴게 시간이 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시간을 회사는 그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노무 관리권과 항상 시설 이용권의 조화를 이루는
내 한도 내에서 자유 이용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휴게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휴게의 방법들을 제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좀 간섭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예. 집이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 오는 걸 금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야속하시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하다 뭐 쉬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나는 그냥 점심시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할래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사실 우리 이제 유연 근무 시간 제도가 많이 발달돼서 이제 당연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법상을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도중에 부여해야 되니까 근로를 다 마치고 나서 나 1시간 안 쉬었으니까 빨리 퇴근하는 빨리 거는 퇴근. 현행법상은 안 된다고 하고 아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제 일반 근로자들은 이제 조율하면 되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4시간만 근무하시게 되는 파트타이머들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와서 9시에 이제 우리 애들 뭐 유치원을 보내거나 뭐 해놓고 그다음에 그 시간 이용해서 이제 파트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네. 4시간만 일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도 4시간 일하고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네. 30분 더 휴게했다고 3.5시간치를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 사용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고요.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30분을 부여하도록 돼 있으니까 별의별 경우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권익위원회도 작년 초에 뭐 권고 사항을 해서 빨리 이거는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뭐 고쳐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시간, 네. 일명 담배 타임이 네. 이게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인터넷에서 논쟁거리거든요. 네. 이거 휴게 시간으로 봐야 할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할지 네. 이거 약간 아리송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비흡연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더 논쟁거리로 떠올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주 52시간제가 2018년도에 이제 전격 도입되면서 이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네.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자리를 잠깐 비울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는 흡연 장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흡연 한번 하시려면은 멀리 가셔야 되죠.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이제 소요되고 있는 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 가이드에서도 그때는 뭐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잠깐이라는 이게 얼마인가에 대한 그 가이드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이라는 거를 뭐 누구는 네. 금방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놀다 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노동부의 유권 해석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 휴게 시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판단 기준이 확실히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례의 판단 기준은 이게 그 휴게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지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시설 관리권에 일정의 제약은 있겠지만 네.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자유 의지로 쉴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대기 시간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휴게할 수 있는 그게 부여가 됐다면 휴게 시간이다라는 거 입장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흡연자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네. 왠지 내가 일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라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비흡연자 분들이 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례에서 정말 실제 누가 더 일 많아 하는지에 대한 사례 보고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일본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사무실이 29층에 위치했고 흡연실이 우리랑 비슷하게 1층 어딘가에 있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이 흡연자들이 한번 갔다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재보니까 네. 1회에 1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29층이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담배 펴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75분이나 더 흡연자들이 그러네요. 휴식을 취한다는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 회사에는 그럼 비흡연자는 최소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이분들보다 75분 더 일하는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그분들에게 수당을 뭐 더 해주거나 제하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여기에 회사에서는 흡연율을 좀 줄이려고도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당을 비흡연자들한테 더 많이 더 주는 것보다는 정규 휴가 외에 추가로 6일간의 보상 휴가를 비흡연자들한테 이걸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네. 금연율도 좀 높아졌고 비흡연 직원의 이제 사기 진작도 좀 있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하루에 조금씩 쪼개서 쉴 건지 아니면 몰아서 쉴 건지 차이도 있을 그래서 것 한동안 같고. 우리도 이제 흡연율 높아서 직장인들 금연하면 뭔가 포상 주고 했던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다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뭐 요즘 IT 업계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런 네. 근무 시간 중에 흡연 혹은 뭐 휴게 시간을 비업무 시간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한다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사실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초기에는 6시가 넘으면 8시간 이상이 되면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일을 못하게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친 처사라고도 이제 그 기류가 있어서 네. 코어 타임을 정하고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도의 코어 타임을 정하고 네. 그때 자리를 15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울 경우에는 네. 이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한 그 일례로는 그냥 마우스가 15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감지되면 그게 이제 근무 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걸 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굉장히 살벌한 조치이긴 한데 잠깐 이렇게 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근무 시간에서 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과 달리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 단위에서 팀 단위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호 조정이 필요할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인사부서나 노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근로 시간에서 이렇게 제외하는 방식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근로 시간이 아니니까 휴게 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급여에서 공제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러면은 뭐 근무 태만으로 징계 조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일터에서의 쉬는 시간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혹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1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방금 02로 시작하는 번호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였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얘기했어요. 청취율 1위 기원합니다 하고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웅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린의 새로 고침. 네, 린의 새로 고침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 사이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579님.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항상 늦게 들어오는 직원 보면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제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입니다. 뭐 자유로운 업무이니까 점심시간 기준 조금 어긋나도 괜찮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께서는 잘 지키고 계신 거고요. 네. 조금 이렇게 눈치를 한번 좀 이렇게 줘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봐. 오래 걸렸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번. 네. 8681님. 담배를 좋아해서 피우고 오면 일에 더 열의가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꼭 따져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시간이겠죠? 솔직히 여직원 눈치는 좀 보게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흡연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통용되지만 지금의 이 사회적이나 흡연의 그 위험성 그들을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거를 고려해봤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은 그 담배 피러 나가는 시간은 휴게 시간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건강에도 해롭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열의가 생기시더라도 뭐 따질 건 좀 따져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오래 계시지 말고 네. 그다음에 뭐 3번 나갈 거 뭐 한두 번만 나가시고 좀 줄여 주시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0630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 15분 휴식, 그리고 점심 후에 오후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또 15분 휴식 이렇게 하는데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셨어요. 아닙니다. 8시 출근해서 이제 퇴근까지의 총 체류 시간은 9시간이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휴게 시간은 1시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 3번에 나눠준 시간이 1시간 이상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 휴게 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요 제도들은 사실 우리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계속 돌아가면 어쨌든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오전에 한 번 쉬고 점심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쉬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진 총 휴게 시간만 지켜진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쪼개서 그렇죠.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분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요. 네. 횟수 제한 없이 이제 분할을 할 수 있지만 휴게 시간을 정말 못 누릴 정도로 쪼개는 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8625님, 휴일에 출근해서 휴식 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왜냐하면 휴일 근로든 뭐 연장 근로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네.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근로 시간 기준이니까 만약에 체류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이제 실근로 시간 8시간이면 1시간 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거는 뭐 휴일 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네.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맞습니다. 휴일날 네. 8시간 했으면 아무래도 점심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심을 드셨으면 이제 그게 휴게 시간이 돼서요. 네. 이제 부여가 된 거고요. 아니면 정말 진짜 점심도 안 드시고 쭉 그냥 8시간 계속했다. 그러면은 휴게를 부여 못 받으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점심 드시면서 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네. 꼭 지켜져야 되는 휴게 시간이다.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네. 점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각 청문회 전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문회 슈퍼위크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말 그대로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네. 무려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인데요. 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인 만큼 후보자 전원 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후보자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 청문회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번 청문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특히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네.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1순위 낙마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까지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 갑질 논란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제기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 그리고 둘째는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입니다. 네. 먼저 논문 문제부터 좀 보면 이 후보자는 지도 학생의 석사 학위 논문 내용을 인용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본인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교조는 이거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도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실질적으로 이거 내가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교육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게 사실 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비판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차녀의 조기 유학 논란입니다. 네. 이 후보자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뭐 사실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문제는 국내에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란 것이죠. 예, 그래서 유학 시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한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자와 남편이 차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거 교육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 표절 논란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자, 제기된 의혹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보면 낙마 가능성 1위 후보자로 이진숙 후보자를 꼽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특히 진보 성향의 정교조까지 반발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야, 방어가 쉽지 않다 하소연이 나옵니다. 예. 특히 앞서 정교조가 개혁 의지도 민주적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네. 또 서울교사노조도 이런 후보자는 교육수장 자격이 없다 공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강선우 후보자는 좀 지키되 이진숙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동료들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현역 의원이고 또 동료 의원인 강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좀 강한 모습인데 반면에 외부자인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혹이 소명되지 않으면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 등도 모두 낙마시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특히 차별받는 이들을 지켜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또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휘말린 게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한데 이 청문회 정국이 이재명 정부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일하고 있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직접 뽑은 장관들과 일하고 싶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장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역시 여론입니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을 임명하고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에 그 정권 초에 장관 인사 실패가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이 사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막말 논란 이런 의혹들에 휩싸인 끝에 줄줄이 낙마하니까 정권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남긴 거죠. 예.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들의 소명과 여론을 같이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 청문회와 관련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면서 동시에 강한 이 쇄신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여전사라고 불립니다. 네. 국회의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네. 역시 혁신이 출범 직후부터 매우 과감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총 3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1호안은 계엄, 탄핵 책임자에 대한 당원 차원의 사과 명문화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이 아닌 글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네네. 또 2호안은 당 최고위원회 폐지 및 단일 지도체제 전환입니다. 당 대표한테 권한을 좀 더 몰아줘서 대통령이나 특정 계파가 지도부를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이고요. 네. 또 3호안은 비례대표 공천원칙 강화 그리고 당원 개정 절차 정상화를 내걸었습니다. 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혁신안을 내놓은 건데 이게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오는 20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안 수용 여부를 의원들과 다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특히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람을 내치는 건 혁신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죠.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당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더 큰 문제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이제 친한동훈계도 같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윤 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실패 등을 당의 8대 과오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축출하려는 시도 아니냐 네. 이렇게 친한계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대위와 당내 모든 계파들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혁신안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 혁신위에 실권이 없다 보니까 이 쇄신을 주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당이 정상적 상황이라면 비대위도 혁신위도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만큼 지금 당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의 운영은 비대위가 일부 맡고 그리고 당의 쇄신은 혁신이라는 다른 조직을 이제 띄워서 네. 따로 임무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나온 게 바로 혁신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쇄신이라는 건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을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가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혁신위는 쇄신안을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결하고 집행하는 건 어디까지나 비대위의 권한입니다. 예. 마침 어제 국회에서 제가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퇴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네. 비대위가 혁신위에게 도무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아하, 예, 네.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 쇄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도 인요한 혁신이나 최재형 혁신이 혁신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끝내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윤희숙 혁신위가 짚은 그 인적 쇄신 대상에 네. 비대위 구성원들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송원석 위원장부터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45명의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한 야당 의원이 지금 당의 상황을 도둑에게 자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다. 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윤희숙 혁신위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또 좌초된다면 그 다음 플랜 B는 있을까요? 플랜 B 물론 있습니다. 혁신위를 다시 띄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마저 사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당이 또 혁신위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힘도 없고 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미 혁신위의 활동과 별개로 당권 주자들과 각 계파들의 시선이 이 전당대회에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당 혁신의 방향 그리고 세기, 속도는 차기 당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경선의 특징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주당의 상황은 국민의힘과 정반대입니다. 네. 대선 승리 후에 계파 갈등이 모두 사라졌다는 건데요. 네. 사실상 당 전체가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도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선 이번에 정청래 후보 네. 그리고 박찬대 후보 모두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55%로 사실상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명심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0cm 강조하면서 네. 내가 개혁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경력과 또 안정감을 내세우면서 이재명과 원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 친명계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른바 수박 논쟁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수박, 왕수박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건데 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제 민주당원들이 배신자를 일컫는 멸칭인데요. 그렇죠. 네. 2018년에 정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 이렇게 발언했던 과거 영상이 퍼지면서 네.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예. 정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최민희 의원도 최근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논란이 확산하니까 정 후보는 나는 수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네. 또 친명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 수박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네.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다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두 후보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차별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유사한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속도와 세기 같은데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태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고요. 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정책을 뒷받침할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하. 다소 완화된 메시지를 내면서 협치와 원팀 그리고 제도개혁 중심의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예. 요약하면 정청래 후보는 좀 강력한 추진력, 또 박찬대 후보는 세밀한 제도 중심의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전당대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은 박찬대 후보가 당선되는 걸 당연히 선호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강경 투쟁 이미지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사 이렇게 자처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협상 가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물론 여권 내 당심은 다소 다릅니다. 여권 내에선 정청래 후보의 사이다 같은 시원시원한 발언, 리더십에 많은 당원들이 호응하고 있고요. 네. 반면 박찬대 후보의 경우 성격이 온화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하고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당심에서 두 후보가 비슷비슷하다면 결국 민심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기 때문인데 네. 결국 전체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8월 2일 이때 이젠 판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문자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저한테 뭐 최고의 진행자라는 칭찬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처음 듣는데 프로그램 이름처럼 모든 정보가 있는 알찬 프로그램이다 칭찬도 해주셨는데요. 이걸 인연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god의 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